현재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대해 살펴본다면 전세계 10위권의 경제와 6위권의 군사력,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을 가장 선방한 OECD 국가 등 각종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원도 없는 나라인 한국에서 세계적인 경제, 군사 대국이 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는 것인데요. 혹자는 운이 매우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아르헨티나, 염호, 소금 호수, 광산 투자가 결국에는 대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가 효자 노릇을 한다는데요. 인수 당시보다 리튬 매장량이 늘어나고 리튬 가격도 급등한 이유 때문입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2018년 3,100억 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 소금호수에 매장된 리튬을 생산해 현재 시세를 적용 판매한다면 누적 매출액이 3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지난해 7월 톤당 5,000달러에서 올해 2월 톤당 11,000달러로 배 이상 급등한 덕분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해 말 호수의 리튬 매장량이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보다 6배 늘어난 1,350만 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기도 했지만 전기차는 앞으로 현재의 내연기관 차량을 거의 모두 대체할 미래 주요 자동차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는 의견도 다방면에서 제기됩니다. 약 3천억 원이 35조 원으로 실현된다고 한다면 근사치만 따져도 대략 100배가 넘는 대박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투자한 다방면의 사업이 운 좋게도 결실을 맺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도 어쩌면 운이 좋게도 대박을 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2014년에 테슬라 주식을 약 89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테슬라 주가는 48달러였고 액면 분할을 적용하면 9달러대가 되어 800달러까지 치솟았던 테슬라의 주가를 계산해보면 대략 8,000%의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을 국내 혹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 당시 테슬라를 미래 유망 기업으로 판단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해 두었던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미래 산업 수요가 반영된 주식시장과 그야말로 운까지 맞아 떨어져서 대박이 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단편적인 대박들을 모아놓고 한국이 운이 좋아 경제 군사 대국이 되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케이스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엄청난 노력 가운데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부분에서는 현재의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것은 한국의 특유의 성실함과 근면함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7, 80년대에 중동 건설붐으로 인해서 5.1달러를 벌어오던 수많은 근로자들을 기억하는 사우디에서는 아직도 한국과 같이 일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었고 그들은 불평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회상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 달러를 벌어들이러 독일로 파송된 파독 광부들은 국가의 재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조선업이 호황을 맞게 된 주요한 이유는 한국 업체들이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대형 선박을 발주하는 큰손들은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추는 능력을 매우 높게 샀습니다. 중국은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해 중간중간 발주를 넣어보기도 했지만 1년 이상 지체가 된 적도 있었고 납기를 잘 맞추는 한국보다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추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러한 한국의 성실함으로 납기를 맞추는 능력은 주문하는 쪽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소위 근로자를 갈아놓는다고 할 정도로 개별 회사들의 강한 푸시도 있었고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성실함이 이러한 과정을 모두 다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주 최근에는 일본이 전무후무한 수출 규제를 내려서 그야말로 경제전쟁을 한국에 선포를 했지만 한국은 이 역시 끈기와 집념, 근로자들의 밤낮 없는 시도를 통해서 자체 소재를 개발해 수출 규제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모자란 상황이 닥치자 1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얼마나 전 세계를 피해를 줄 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제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버텨내지 못하고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 현재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은 완전히 마비되어 일본은 매우 큰 질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오히려 일본에 항의하는 비난의 화살을 막아준 것이며 그만큼 한국이 강력해졌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새로운 군수물자의 개발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25 당시에 북한군은 소련제 T-34를 수백 대 가지고 그대로 서울로 밀고 내려오는 논스탑 진격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대로 전략 물자도 없었고 당시에는 많은 한국 육군들은 탱크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전쟁 초반에 한국이 탱크가 없는 서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탱크를 수입해 들여놓은 정도가 아니라 탱크를 제조해 전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명품 전차로 알려진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등에 수출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이며 폴란드의 경우 전차를 자체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차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보다는 한국 모델을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탱크가 없어 전선이 속절없이 밀리던 한국이 이제는 주요 선진국이나 전차 강국 등의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군사 대국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과 함께 훈련 전투기 T-50을 개발했던 록히드 마틴사는 한국의 능력에 대해서 색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이 T-50을 만들어내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작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한국은 고등훈련기 T-50을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 기술 지원을 포함해 자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미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은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T-50을 10년 안에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기술진은 한국에 갖춰진 인프라와 당시 기술 상황을 보고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며 손가락을 다 펴보이는 등 한국식 농담도 곁들이면서 웃어 넘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갑자기 터진 IMF 사태로 인해서 개발 비용이 2배 이상으로 폭등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의 경우에도 비슷한 전투기의 개발의 예산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것임을 감안해 봤을 때도 한국의 T-50 개발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은 다시 한번 고개를 가로저으며 10년 안에 개발하려면 예산을 늘리던지 인원을 훨씬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항공우주산업 카이 측은 공군에서 예산이나 인원 추가는 불가능하고 일정 연기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 무조건 주어진 조건에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맨 땅에 헤딩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전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카이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실물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카티아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당시 기술이 앞선 미국 보잉사 정도나 카티아를 일부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카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든 과정을 카티아를 채용했고 여기서부터 미국 기술진이 크게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보잉보다 카티아를 잘 쓰는 것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기술을 극찬하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과정 가운데 한국은 개발 기간을 더 줄여서 2001년 9월에 시제기를 완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해당 비행기는 성능이 KF-16에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며 양산을 지속해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었으며 캐나다 공군까지도 해당 비행기를 수입하겠다면서 명실공히 전투기 수출국에 길을 연 것입니다. 당시 T-50의 초도 비행을 지켜봤던 록히드 마틴사의 존 데 헤이어 이사는 한국 정부와 공군의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 가지 인상 깊은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오늘 우리는 한국인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며 한국인의 저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과 양산, 수출까지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에서 결국에는 만들어내고 해내고야 마는 국민성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최근 한국은 이제 스텔스 전투기인 KF-X 시제품을 선보이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인도네시아가 의구심을 품으며 분담금을 내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 스스로가 시제품 이후에 양산까지 진행해 한국 공군의 군사력 파워를 한껏 더 실어줄 것으로 역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많은 나라가 인정하는 현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